네, 안녕하세요. 독서지향 190회 원포인트 레슨을 발표하는 발표자 이지욱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강신주 저자의 장자 읽기의 즐거움, 망각과 자유입니다. 앞에 분들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좀 마음을 비우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 프로필인데요. 사랑과 자유의 철학자라고 불리고 있고 1967년 경상남도 함양군 출생이고 직업으로는 철학자이면서 작가입니다. 그리고 학력은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를 거쳐서 철학 석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지은 책으로는 최근에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를 비롯해서 구경꾼대 주체, 항공기의 사랑, 아낌의 인문학, 강신주의 역사 철학 등 다수의 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방송과 공연을 예전에는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근래에는 그 불교 방송 BTN이라는 채널에서 강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전하고 지금하고 확실하게 좀 많이 야위신 게 건강상에 좀 이슈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들어가기 전에 장자는 누구인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자의 본명은 장주이고 자는 자휴, 송나라 몽땅 출신이고 전국시대에 활동하셨습니다. 생존 연대는 기원전 370년에서 300년을 추정하고 있고 장자라는 책은 장자하고 그를 계승하는 후학들이 함께 집필한 총 52권의 책으로 현재는 곽상이라는 사람이 4편, 외편, 자편 총 3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편에서 소요유, 재물론, 양생주가 장자산문의 미학을 잘 드러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책의 목차하고 동일합니다. 1. 프롤로그, 사랑 그 행복과 비극 사이. 이 책은 머릿말과 프롤로그의 핵심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는데요. 먼저 동서양 철학의 핵심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로고스라고 하는데 로고스는 사물의 존재를 인식하고 분별하는 서양 고대 그리스 철학 그리고 고대 그리스 신앙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물의 존재를 인식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억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동양 철학에서는 길 혹은 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라는 것은 말로 도저히 표현될 수 없는 신비하고 심오한 이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를 정의한다는 것은 말로써 구분한다는 것이고 그 구분하는 행위를 통해서 도가 훼손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역으로 얘기하면 구분되지 않은 온전한 상태를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자의 철학은 재물론에 간단히 요약 가능한데 도행지 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길은 우리가 걸어가는 데서 완성된다. 그 장자가 얘기하는 도의 종착지는 타자에게 향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자와 사랑과 연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서 계속 나오는데 장자가 망각을 매번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삶을 좀먹는 기억들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타자로 비약하기 위한 가벼움과 경쾌함을 얻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면서 저자는 이와 관련해서 두 절벽 사이를 도약하는 장면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절벽을 도약하기 위해서는 가벼움은 필요 요건이지만 그 가벼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프롤로그에서는 저자가 사랑이란 개념을 얘기를 하는데 사랑이란 가장 동물적인 것부터 가장 신성한 것에 이르는 무한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사용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자와의 마주침, 타자에게로 끌림,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를 지속으로 사유될 수 없는 개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타자가 우리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타자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이 타자성으로 인해서 행복과 비극으로 나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사랑이란 내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타자 역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감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로 나는 타자를 사랑하지만 역으로 그 타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타자의 자유성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망각과 비움의 대상은 타자에 대한 선입견이고 장자의 망각은 소통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소라는 것은 막혔던 것을 터서 물 같은 것이 잘 흐르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장 망각, 동양 철학의 가능성입니다. 먼저 전통 서양 철학의 한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플라톤의 상기설을 바탕에 둔 이데아가 일종의 기억에 의해서 발견된다는 점을 얘기를 하면서 기억이라는 사유 기능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각이라는 개념을 부정적, 무능력으로 폄하하였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서양 철학에서 망각을 하나의 문제로 직면하였는데 바로 니체입니다. 니체는 기억과 망각이라는 플라톤의 이분법을 전도하면서 니체가 말하는 망각은 기억을 초월하려는 능동적인 힘, 기억을 벗어나려는 치열한 투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체에게 아이는 망각의 창조적 능력을 되찾은 인간을 상징을 하고 저자는 호이징하의 놀이 개념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는데 놀이라는 것은 수단과 목적이 일치되는 자발적 행동이 놀이라고 하고 일치되지 않는 것은 노동이자 임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나온 게 아이가 모래사장에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모래성을 만들고 파도에 의해 속절없이 부서지는 것을 보면서도 즐거워하는 것은 부서진 모래성을 기억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모래성을 만들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모래성을 만드는 것은 아이에게는 자유와 즐거움이 있는 놀이가 될 수 있고 어른에게는 타인과의 약속 혹은 아이와 약속 그리고 또는 임무나 노동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자에 대한 개방성에서 유래하는 즐거움은 약속과 목적을 초월한 망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체의 적장자라고 할 수 있는 둘레즈의 망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수영교사의 수영교육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래사장에서 수영교육을 아무리 열심히 익혀도 수영을 잘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육지에서의 동작을 망각하여야 물과 연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으로서 배운 의식 운동은 없고 감각 운동만이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의식의 동일성과 세계와의 연결은 반비례 관계이며 모든 것을 잊어야 모든 것과 연결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 인간세에서 공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공자의 제자 노나라의 아내라는 사람이 위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되어서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이에 공자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날개가 있는 것이 난다는 것을 들어보았겠지만 날개가 없이 난다는 것은 듣지 못했을 것이고 너는 알므로 안다는 것을 들어보았겠지만 알지 못함으로 안다는 것은 듣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서 날개가 없이 날고 알지 못함으로 아는 것은 모두 기존의 자의식을 버렸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얘기하는 심재수양법은 마음을 비우는 망각을 이야기하고 있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아나 선불교의 해능이 얘기한 무념의 실천도 궁극적으로 망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철학에서 망각이라는 것은 기억력이 저하된 상태가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의 역량으로 사유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장자에게 망각은 새로운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긍정적 역량으로서 타자와의 소통을 방해하는 의식의 자기 동일성을 망각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가장 높은 긍정의 상태로 고양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 장자의 미학 관조에서 창조로 서양 철학에서 아름다움을 하면은 칸트를 빼놓을 수 없다고 하는데 칸트가 얘기하는 아름다움과 승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꽃은 피고 진다는 이론적 관심보다는 꽃의 색이나 모양 등의 조화로움을 느끼는 무관심으로부터 얻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숭고라는 것은 강력한 폭풍우나 거대한 폭포 등의 압도적인 타자적 힘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감정으로 아름다움이나 숭고 모두 일종의 무관심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평온하고 안정된 것,
숭고는 불안하고 역동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자는 아름다움은 창문을 통해 폭풍우를 구경하는 것이라면 숭고는 들판에서 폭풍우를 직접 맞는 것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장자에서 나와 타자의 마주침을 긍정하고 그를 통해 내면에 울려나오는 울림을 강조하는 마주침의 미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난각자기 스승과 안성자유 제자라는 가상의 인물의 바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바람 소리는 바람이 가지고 있는 소리인지 아니면 구멍들이 가지고 있는 소리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다양한 세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바람과 다양한 모양과 깊이를 가지고 있는 구멍들의 우발적 마주침을 통해 수많은 새로운 소리를 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자가 없는데도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진정한 소리가 아니라 소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은 피리와도 같아서 비워져 있을 때만이 타자와에 걸맞은 소리를 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움이나 망각은 열림과 소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장자가 비움과 망각이라는 개념을 강조했던 이유는 거울 이야기를 통해서 나와 있는데요. 거울은 타자를 항상 비추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인간 삶과 마음이 세계 내적이며 동시에 타자 관계적임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울은 과거나 미래의 기대 없이 철저하게 마주친 타자를 지각하는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과거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가 현재의 지각을 왜곡하기 때문에 비움과 망각이라는 개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비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일종의 공백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우리는 타자와 마주칠 수 있는 최소한의 공백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비움과 망각은 무관심이기는 하지만 관조를 위한 무관심이 아닌 마주침을 위한 무관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경이라는 목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재경이라는 사람은 나무를 깎아서 악기 받침대를 만드는 사람인데 노나라의 군주가 귀신 같은 솜씨 같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냐고 물어보니 재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다른 방법은 없고 마음을 고요하게 한 후 성질과 모양이 좋은 나무를 살펴보다가 완성된 악기 받침대를 떠올리도록 하는 나무만을 베어서 만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비움과 마주침, 울림, 창조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의식을 비우지 않으면 타자와 마주칠 수 없고 어떤 울림도 발생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칸트의 미학은 아름다움의 관찰자라면 장자의 미학은 칸트를 넘어 예술적 표현의 창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 인테르메조, 장자로부터 백남준, 백남준으로부터 장자로. 여기서는 고 백남준이 해석한 이제 조삼모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원숭이를 키우는 사람과 원숭이들의 관계를 예술가와 일반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상징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는 원숭이를 너무 좋아했다라는 얘기를 통해 어리석인 원숭이를 속인다기보다는 그 반대로 사랑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의 결론은 미적인 것은 예술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공동 참여로 부단히 수정되고 변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조삼모사 관련 이미지를 찾다가 보니까 패러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먹이가 부족하니 앞으로 너희들에게 주는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로 제한해야겠다 라고 하니 원숭이들이 반발합니다. 혹시 이 다음 장면 아시는 분 계신가요? 패러디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예, 싫으면 그냥 굶던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원숭이가 예전부터 꼭 그렇게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디는 장자와 백남준이 얘기하는 타자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다른 패러디들도 보면 다 가불관계만을 표현한 재미있는 패러디가 많더라고요. 예? 예? 저는 그래도 3번째가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야근이다 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럼 주말에 나오든가 하니까 이제 원숭이들이 저녁 시킬까요? 이렇게 답변하는 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장자의 허심과 이제 백남준의 황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자의 허심이라는 거는 텅 비고 멍한 정신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의미 체계가 극복되면서 이것이 저것이 되고 옳다가 그르다가 되는 새로운 의미 체계가 만들어지는 창조적 긴장의 순간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저것이 짝이 되지 않는 경우를 도의 지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원의 중앙에 서게 되면 옳다 아니다가 하나의 무한한 소통으로 정립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법적 대립이나 판단이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장자가 얘기하는 도추나 뒤에 나오는 청균이 동일한 언어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로 이제 회전문하고 태풍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회전문 같은 경우도 문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지만 그 중앙 부분은 움직이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가지고 있고, 태풍의 경우에도 주변부는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 중심부는 매우 고요합니다. 근데 그 중심부가 있기 때문에 강렬한 소용돌이를 가능하게 하는 구동의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백남준의 황홀에서는 A는 마이너스 A의 의미는 A가 마이너스 A로 넘어선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홀이나 도추의 상태는 새로운 창조와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호전몽으로 장자가 말하려고 했던 것, 호전몽 나비의 꿈은 장자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자가 꿈을 꾸었는데 장주가 꿈속에서 나비가 된 것인지 아니면 나비가 꿈속에서 장주가 된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장주와 나비 사이에는 반드시 구분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타자와 소통하면서 자신을 변형시키기 위해 우리는 판단중지의 상태, 구별과 분별이 통용되지 않는 청균 도추의 상태를 확보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이거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요. 장주는 나비라는 구분이 없음은 장주는 나비가 아니라는 구분에 있음의 충분 조건이 아닌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다시 얘기하면은 장주는 나비라는 것은 청균 도추의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장주는 나비가 아니라는 구분이 있음은 어떤 순간에는 장주, 어떤 순간에 나비라는 자신을 변형시키기 위해 우리는 판단중지의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균 도추의 상태를 확보하는 것은 판단중지 상태로의 충분 조건이 아닌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알지 못한다는 판단중지의 상태, 구분이 있을 것은 타자성의 테마라고 나와 있으며, 타자성의 테마와 판단중지의 상태는 서로 분리할 수 없다는 양행 논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송나라 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송나라와 실제로 경험한 월나라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송나라의 상인이 모자를 미천을 삼아서 월나라로 가서 모자를 팔려고 했는데, 실제로 월나라로 가서 보니 이 나라에서는 머리를 짧게 깎고 문신을 하는 등 모자가 필요 없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상인이면서 상인이 아닌 사유와 삶의 차이, 그리고 동일성과 타자성의 차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 사람이 월나라로 가는 것을 타자성의 테마, 그리고 상인이면서 상인이 아닌 것을 판단중지 상태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야기, 송나라의 상인 이야기, 조산모사, 호전몽 모두 판단중지의 테마와 타자성의 테마라는 양행 논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잃어버린 시간과 타자를 찾아서, 아우구스티노가 시간의 성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의 역량이 외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을 기대를 하고 과거의 것을 기억하고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현재를 지각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래의 존재는 이러한 기능을 통해 과거의 존재로 변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르그소는 모든 행동은 미래를 조금씩 잠식하는 것으로 현재에는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지속 흐름이라는 기억과 기대의 연속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와 관련된 예시로 우리가 감동적인 음악을 들을 때 현재 듣는 음조를 듣고 다음에 도래할 음조를 기대하는 흐름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샤르트르가 나오는데요. 그해져서 존재와 무에서
무라는 것은 인간에게 미리 주어진 본질은 없고 인간 스스로 본질을 만드는 존재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성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와는 다른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비나스는 계속 반복되는 기억, 지각, 기대라는 쳇바퀴 속에서는 새로움을 포착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미래는 절대적으로 다르고 절대적으로 새로운 것, 미래와의 관계는 그것은 타자와의 진정한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자는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을 없애라는 충격적인 주장을 하는데 장자가 지향하는 최종적 목적지는 기억, 지각, 기대로 창출되는 시간의식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념의 제거가 타자와 공존할 수 있는 핵심적 관건임을 통찰하였습니다. 에필로그, 사랑과 기쁨의 삶을 꿈꾸며 저자는 기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타자와 소통관계가 가능한 사랑, 기쁨, 즐거움과 관련된 기억이고 두 번째로는 타자와 소통관계에 불과하게 하는 선입견, 오만 자의식 등의 망각이 대상이 되는 기억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망각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타자를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마주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각과 관련한 장자의 가르침이 사랑의 철학으로 요약 가능하다고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망각이라는 개념이 부정적인 개념으로만 봤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망각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느낄 수 있었고요. 사실 이 책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저도 한 4번 정도 읽었는데 실제로 이게 장자를 해석한 이 강신주 저자의 느낌이 너무 강해서 장자를 좀 다른 걸 봐야겠다 해서 읽어본 책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읽어야 할 시간이라는 책은 장자를 만화책으로 접할 수 있어서 쉽게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용은 그래도 쉽지 않더라고요. 가볍지 않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좋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더 추천드리고 싶은 게 홍익 출판사에서 나온 장자 책인데요. 이 책의 구성이 편의 제목, 그리고 번역문, 원문, 한자풀이, 그리고 가이드 역할을 하는 해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장자 원문을 그대로 느낄 수도 있으면서도 해설이 약간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보니까 장자는 제 비유의 대가인 것 같습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늘 이거 책 선물 주신다고 해서 보니까 다 제가 받았던 선물인데, 예. 저희 최근에 읽었던 책이 지금 역행자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신 분들이 저는 다 역행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서 선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내년에도 독서지향을 통해서 순리자가 아닌 역행자로 계속 살아가고 싶습니다. 대표님들도 함께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회장님께서 감사패 전달하겠습니다. 예. 자, 이지우. 기아는 평소 독서와 실천으로 기감이 되었을 뿐 아니라 도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깊이 있는 수업으로 회원들의 행복한 독서에 큰 기여를 해주셨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12월 17일 네오비 독서지향 회장 김의석.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네. 네. 감사합니다. 제 얘기는 아니었죠? 어려운 책을 정말 잘 해주셨고